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불가의 말 우리 참 많이 쓰죠. 그 내용을 보면요, 전생에 그 사람과 3000번 만난 인연이 있어야 한다. 예, 불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옷깃만 스치는 인연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부부지간 또 부모지간 뭐 이런 경우는 뭐 얼마나 많은 인연으로 전생이 얽혀 있고 그렇겠습니까? 살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연, 과학적 실험으로도 논리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이런 관계들,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안고 가야만 할 의문이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작가 윤순례 씨의 중편소설입니다. 상사화,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례 씨는 1967년 전북 부안생으로 1996년 문예중앙의 신인문학상 8색깔 무지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장편 아주 특별한 저녁 밥상 등의 책을 냈고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신진예술가상 또 오늘의 작가상 아주 유선상들을 수상했습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할 작품, 되게 이제 요즘에 그 어떤 흐름을 보면요, 그 전통적인 느낌이 드는 소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 상사화 제목부터 아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기의 문학 세계라고 그럴까? 조금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어떤 작품을 나는 주로 쓴다, 이렇게 말이죠. 예, 저는 그 순수 문학을 이렇게 전공도 했고요. 학창 시절부터 늘 그런 문학을 접해왔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판타지 소설이라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약간 좀 거부감 같은 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 문단 경향이 그래도 잘 익히고 그래야지 또 잘 팔리기도 하고 그런 경향인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좋아하는 책도 그렇고 제가 쓰는 소설도 그렇고 약간 순수문학 쪽을 좀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취향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 상사화, 은연사라는 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감상을 하지 않은 우리 이제 청취자, 미래 독자들을 위해서 좀 어떤 얘기인지 간단한 작품 얼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사화는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그 상처를 달래려고, 조용한 산사에 들어왔다가 주인공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네. 그 여자는 10년 동안 이렇게 병든 남편을 수발하다가 기도를 하러 들어온 여자예요. 남편을 위한 기도를. 예. 예, 근데 이제 이 여자한테 어떤 연정을 느끼고 남자가 구애를 했다가 차갑게 이제 거절을 당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산을 내려왔다가 예, 여자를 잊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절로 올라갔다가 여자랑 함께 내려와서 새 삶을 둘이서 꾸리는 그런 간단한 얼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정작 중편소설의 주인공은 이 두 남녀에게 있다고 저는 상정하지 않고 썼어요. 예.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공양주로, 이건 그냥 뭐 작가 의도니까 그걸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전체를 이제 끌어가는 존재, 이야기를 끌어가는 존재. 그렇죠. 이 주인공 남자는 화자이면서 자기 얘기니까, 이렇게 공양주가 절에 가서 7년 동안 공양주가 절에서 7년 동안 생활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실제 제가 상정하고 쓴 주인공은 공양주였어요. 네. 혹시 모르실 청취자분들 얘기하자면 절에서 이제 밥도 지어주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공양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네. 근데 이 공양주는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돈을 모으면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돈을 다 이렇게 주고 또 뺏기고 네. 그 남자랑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여자가 낳고 그래서 남겨진 애들을 키우고 예. 그러면서 또 그 남자한테 배반을 당하고 버림받고. 예. 그러고서도 마지막에는 또다시 자기를 찾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이제는 뭐 늘 중년이 넘은 그런 나이로 저를 떠나는 그런 인물이에요. 예. 직접 작품으로 감상하시고 그리고 또 작가의 대화 계속하겠습니다. 윤순래 중편소설 상사와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남자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으며 걷고 있는 여자의 발 쪽에 집중적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슈? 예. 참말로 조용히 며칠 쉬려고 온 거요? 결혼은 했는가 모르겠네. 근데 이곳 주지가 절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다 받아준다는 소문은 어디서 들었슈? 여자는 공양주의 질문에 애매하게 뭉치는 것도 지쳤는지 입을 꼭 다물고 불빛이 닿는 곳에만 발을 디뎠다. 여기서 주무셔야 할 텐데. 야, 들어오세요. 꼼꼼히 바람막이를 해놔서 춥지는 않겠네요. 주지 스님 말 떨어지자마자 내가 옥장판 깔아놔시오. 뜨끈뜨끈한 온돌방만은 못해도 호강하는 줄이나 아시오. 올여름 끝물에 부산 사는 신도가 주지 스님께 선물한 건디 한 번도 안 쓰시는 걸 내주는 거라고요. 이제사 불을 지필 수도 없고 늦게 와서 밥이라도 드신 걸 다행히로 알아요. 절집 찾아올 때는 끼니 때를 맞춰오는 게 예의지. 공양주는 이불 속에 은근슬쩍 다리를 밀어넣었다. 우리 주지 스님이 보살님을 잘 본 게 틀림없이오. 무턱대고 찾아온 사람에게 내게도 안 주던 옥장판을 준 걸 보면은. 그럼 전 먼저 나가볼게요. 예, 불기운 올라오는 거 보고 나갈 테니까 먼저 가서 쉬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짙게 드러난 허황함. 피로보다 짙게 얼룩진 그것의 정체를 남자는 알고 있었다. 요사체 옆에 빈 방 하나 얻어 잠자리에 누웠던 날, 남자도 온 밤을 그것과 싸워야 했다. 어디 몸이 아픈 여자래요? 남자는 황소다리만한 장작을 골라 아궁이 깊이 찔러 넣었다. 거처를 옮겨주라고 한 걸 보면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사람은 아닌 모양이죠. 네, 처사님이니까 믿고 하는 말인데 점심 공양 지으면서 주지 스님과 나누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슈.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고로 몸져 누운 서방님 병간으로 호시절 다 보낸 여자랍니다. 사지를 못 움직이고 누워서 먹을 거 다 받아먹고 싸지를 거 다 싸지른다는데 그게 어디 서방이요 맨수지? 그럼 기도를 하러 왔답니까? 아직 그건 몰라. 에이고 팔자 좋게 태어난 년들은 어디 가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니까. 기도하러 온 보살들은 가능하면 부엌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게 주지 스님 명이요.
도시년들은 어디서나 분냄새를 풍기지 못해 발광을 하는 족속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쎄 빠지게 일해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 말씀 마세요. 보살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이고 맨날 하는 짓인데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것이오. 이 집도 내 업장 녹이는 일이니까 서투르게 하면 안 되니까 복을 그냥 받것이오. 그렇죠. 하기사 어제 온 보살님은 물에 손이 썩어나도 서방 멀쩡한 년들이 부러울지 모르겠네. 에이고 부잣집 마나님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돈도 필요 없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것이오. 공양주의 목소리에 촉촉이 물기가 배어들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낄 때의 반응이었다. 주진은 아침 공양이 끝난 후에 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여자와 남자가 들어오고 나서 공양주 보살이 다과상을 들여왔다. 차 한 잔씩 돌리고 나서 주진은 짧은 이야기 한 편을 읽어주었다. 거센 바람에 깃발이 벌럭이고 있었다. 그걸 놓고 한 무리의 승려들이 한창 입씨름을 벌였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은가? 바람이 불어 깃발을 벌럭이게 하는 것이니 원래는 바람이 벌럭이는 것일세. 그건 자네 생각일 뿐이네. 저건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깃발이 벌럭이는 것이니 원래는 깃발이 벌럭이는 것일세. 두 스님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위 승려들이 말다툼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한사코 입을 다물려 하지 않았다.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육조 해능이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건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깃발이 벌럭이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이지요. 이어 주진은 육조 해능이란 인물에 대해 설명했지만 남자는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 공양주 보살도 어서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났으면 한다는 듯 길게 하품을 했다. 나왔어. 점심 공양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다. 여자는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성큼 대돌에 올라섰다. 허이구 이 추운 겨울에 웬 행차시랴. 손님이 왔으니까 새로 밥상을 차려야겠네. 잘 지냈어? 여자는 주지 앞에 철퍼덕 앉더니 마치 너희들은 다 누구냐는 듯 남자와 여자를 훑어보았다. 여름 장마 시작될 무렵이면 꼭 찾아오는 미친년이요. 아이고 저 발에 때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공양주 보살님이 손님 양말 좀 신겨드려야겠네. 주지는 벽장문을 열고 회색 양말을 꺼냈다. 그거 나도 있어. 미친 여자는 가방을 열어 한가득 살림살이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납작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녹이 뚝뚝 떨어져 내릴 듯한 젓가락과 숟가락 뭉치였다. 됐어. 살림은 자네 방에 들어가서나 꺼내놔. 물이 아깝다니까. 깨끗이 씻겨서 반듯한 옷 입혀놓으면 부잣집 마나님 뺨칠상 아니오. 이 산속에 절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렇게 해를 안 그르고 찾아오네. 에휴, 참나. 공양주는 질색을 하며 걸레를 들고 미친 여자가 발 디딘 곳들을 일일이 닦아냈다. 에이구, 일복 터진 년은 어딜 가도 손에 불말을 나눕다더니. 에이구, 스님, 이 작것한테 후원 독방을 내주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살님 마음대로 하시게.
백일 기도라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와선 다 부질없는 듯합니다. 천일 기도를 작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기도에 맡기는 수밖에요. 간절하다면요. 남자는 야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야미는 며칠째 음식을 거부하고 마룻바닥 밑에 들어가 있었다. 공양주 보살의 말로는 야미가 이상한 증상을 보인 지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다. 야미야, 질척대는 진흙 속에서 신발 한 짝을 잃었습니다. 신발을 찾겠다고 바지 땅까지 더럽히며 진흙 속을 헤매야겠습니까? 나머지 한 짝마저 과감히 벗어던지고 진흙 속을 빠져나와야겠습니까? 좋은 차는 한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적셔주지요. 제 도반 한 명은 그 찰나의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스님, 세상이 이 찬물처럼 맑게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지도 여자도 내기라도 하듯 입을 떼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미를 향한 남자의 손길은 간절해졌다. 네 녀석아, 투정도 길면 재미없는 법이다. 어서 나와서 밥도 먹고 물도 먹어야 살지. 한 세상 사는 거 별것이 있는 줄 아느냐? 밥 잘 먹고 물 잘 먹고 잠 잘 자면 만사 해결이다. 남자는 새삼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치원에 다닐 딸아이 생각도 났다. 몇 달간 다독여온 마음이 새삼 광풍을 일으키려는 것일까? 아내의 외박과 바람을 알기 전까진 일상은 평화로웠다. 막내야, 네 마누라 울며 불며 싹싹 빈다. 막내 네가 마음 한번 크게 쓰고 용서해줘 버려라. 걔도 아직 인생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며칠 전 읍에나가 충전해온 휴대폰 속에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였다. 공양주는 탑 밑에서 시원스럽게 배변을 마치고 일어나는 미친 여자를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굴러댔다. 탑은 사방에서 보이는 마당 한가운데 있었다. 아이고, 저 자꾸 좀 와요. 어? 아니, 무슨 일이에요? 마당 쓸려다가 보니까 어디서 냄새가 풀풀 풍기다뇨. 광에서 삽 좀 가져올게. 아이고 냄새야. 아유, 탑 옆에 숨어서 그렇게 떠글르면 누가 모를 줄 알았냐 이 작거사. 아니,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아이고, 저것 좀 봐요. 실컷 밥해서 먹였더니 세상에나 거짓말 못하고 양푼 하나는 다 채우겠구만. 아무래도 저 작거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겠어. 아이고, 참말로 안장하겠네 그냥. 공양주는 야미의 낮잠까지 깨운 자신의 소란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보지 못했을 대번을 가리키며 팔딱팔딱 뛰어댔다. 은연사 숲길 곳곳에 맑은 햇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마을을 돌아 나오면 넓은 저수지가 사방의 산들 한가운데 안기듯 파묻혀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햇살이 오롯이 모인 양지에 자리를 잡았다. 산책이나 하자고 나온 참이었다. 나비나 새나 잠자리가 제일 부러워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35인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창피하지만 늘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전 결혼 생활 6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딸아이도 있었고 그만하면 예쁜 아내였죠.
아내가 떠나간 집에서 한 달을 그냥 보냈어요. 문조 한 쌍이 모이가 떨어져 굶어 죽고 딸아이가 좋아했던 어항 속 열대어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을 때 저도 집을 나왔습니다. 회사 매출장부에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기입해서 상사까지 심할서를 쓰게 한 일이 있고 나서 긴 병가를 받은 후였죠. 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남자는 여자가 약지에 낀 은반지에 시선을 던졌다. 대학생일 때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남편도 나도 연애를 했던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후의 생은 그 시절이 낳은 부채일지도 모르죠. 남편을 사랑해요? 여자는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을 내보였다. 앞뒤 산들에서 새들이 신호처럼 긴 울음소리를 주고받았다. 어차피 못 일어날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팔자나 고쳐보지 그랬소. 물처럼 바람처럼 아니온 듯 다녀가십시오. 등산로와 절집 들어서는 경계 지점에 박힌 나무 간판 앞에 새겨진 문구이다. 남자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문구를 따라 은연사로 들어섰다. 그러나 발길 닿는 대로 들어온 곳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무는 것은 상사화 때문이었다. 돌 밑에 피는 꽃이라 석산화이고 잎과 꽃이 일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해 상사화라고 했다. 늦여름 짧은 기간 꽃이 피는데 꽃이 나오면 잎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꽃이 지면 저를 떠나자고 남자는 꽃에 마음을 맡기고 한동안 무심히 지낼 수 있었다. 미친 여자는 49제를 의논하러 온 손님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공사하러 온 인부들 앞에서 삿대질을 해가며 화를 쏟아내기도 하며 한동안 적막한 산사를 흔들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공양에 미친 여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자껏 이 추위에 어디로 갔을까요? 오후까진 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껏 그래도 여러 날 한 지붕 밑에서 지냈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베주고 떠나야지. 짐가방을 쥐도새도 모르게 빼갔더라니까요. 가방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가방에 옷도 많이 들었던데 널어 죽진 않겠지 뭘. 남자는 미역을 넣고 걸쭉하게 쏜 수제비를 먹으며 여자가 이곳을 나갈 결심을 했을 때는 맨정신이었을까를 생각했다. 스님, 이 작것이 웬일로 이번엔 방 청소까지 깨끗이 해놨더라니까요. 참, 자껏 밥이나 먹고 갈 일이지. 주지는 아침 공양이 끝나자마자 바랑을 꾸렸다. 한 도반이 방생법회에 참가해달라고 부탁해 남해의 보리암에 가는 길이었다. 스님, 오늘 안으로는 돌아오시기 힘들겠네요.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기로 한 게 100번 잘한 일이에요. 이것 좀 챙길게요. 아이, 됐네. 차에 올라 목이라도 타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공양주는 부득부르겨 스님의 바랑에 사과와 귤을 넣었다. 갔다 옴세. 잘 다녀오세요, 스님. 주지는 산길을 내려갔다. 그 뒤를 아차 싶은 듯 회색 목도리를 들고 공양주가 달려갔다. 공양주가 돌아왔을 때는 설거지를 마치고 여자와 남자가 오랜만에 진하게 탄 커피를 마신 후였다. 커피들 마셨시오? 광에 곡주가 있는데 한 잔들 하실라오? 귀한 손님에게나 대접하는 술이라고요. 서로 정든 젖이니까
내 인심 한번 쓰는 거요. 잘 마시겠습니다. 내가 절집 문턱 밟았을 때가 내 나이 40이었슈. 나도 절에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안 했지. 고생도 지긋지긋했지. 처음에 들어갔던 절은 다 쓰잘데없는 신도들 뿐이었지. 주지스님이라는 작자도 속인보다 못한 위인이었지. 일은 또 왜 그렇게 많았나 몰라. 가진 것도 힘밖에 없어서 죽어라 일만 했더니 나만 보면 다 일들을 시키려고 하자뇨. 어? 하루는 사는 게 하도 막막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절집을 나와버렸어. 30리도 넘게 걸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지. 아이, 그랬더니요? 용하다는 소문 듣고 찾아갔더니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년이 나를 보더니 대뜸 평생 고생을 면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응? 전생에 내가 부처님 전에 올린 쌀을 훔쳐내오다가 땅바닥에 철퍼덕 엎질렀디야. 이 생에서는 그걸 일일이 주워 담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나? 참, 에란년아, 자리에 앉아서 속편히 남의 돈이나 긁어먹고 사는 너는 잘 살고 쌀 훔쳐오다가 먹지도 못하고 쏘든 나는 벌을 받는단 말이냐? 어? 그러고는 그냥 한바탕 해리고 나왔지. 많이들 들어요. 예. 사내가 몇 달 넘게 절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슈. 이거 저만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잔 따라 드릴게요. 뭔 소리요. 내가 마신 게 반은 넘는디. 저기 우리 보살님도 통 술을 입에 안 대네. 저도 마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마실까? 잠시만 누워 계세요. 술은 제가 더 떠올게요. 남자가 술을 떠왔을 때 공양주는 부엌방에 털썩 엎어져 있었다. 그새 잠드셨나 봐요. 전 이만 고양이 밥 주러 가봐야겠어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던 남자가 눈을 떴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다. 길고 푸근한 잠이었다. 집을 떠나온 후로 그토록 길고 달게 자본 적이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나오다가 정랑 가는 돌길 위에 혼자 앉은 공양주를 보았다. 남자는 여자를 찾아보려던 마음을 돌리고 공양주에게 다가갔다. 좀 괜찮으세요? 주지스님이 못 견디겠을 땐 한두 잔씩만 먹으라고 했는데 나 혼자 한 양푼이나 먹었으니 오늘 또 죄를 졌네. 보살님 아니었으면 야미 밥까지 굶길 뻔했다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 밥 굶기는 게 얼마나 큰 죄유. 더구나 낮술 먹고 잠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원. 에휴, 참. 공양주는 면목이 없다는 듯 자꾸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담배 한 대 태울티요? 내 이놈에게 끊었다가 반년 만에 피우는 거요. 처사님은 언제 가시려고요? 언제까지고 있어주면 나야 좋지만 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 가더라도 여름 끝물에 또 한 번 꼭 오셔이. 이 아래서부터 저짝 산 위까지 참말로 혼자 보기 아까운 꽃이 그냥 쫙 핀다고요. 온 산이 불 붙은 듯 빨갛게 타들어가지. 아참, 올해는 처사님도 봤던가? 예. 몇 해 전에 우리 주지스님이 등산로를 막아버렸지만은 전에는 그 꽃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슈. 예쁘고 요사스러운 꽃이지. 정분난 산에 놓은 품이 그리워서 어린 자식 새끼 떼버리고 집 떠나는 과부년의 화장한 얼굴 같잖아요. 참, 길어야 보름 있다 가는 꽃인데 그동안 내 마음은 100번도 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한다고요. 나도 이곳 나가려고 한밤중에 일어나 보따리 싼 적도 많아요.
공연히 그렇게 마음 뒤집어질 때가 이슈. 보따리나 마나 옷 몇 벌인데. 남자는 50이 넘은 여자가 가슴으로 뿜어대는 담배 연기를 말없이 보았다. 내가 이 절 나가게 된다고 해도 그 요망한 꽃 못 잊어서 꼭 한 번은 다시 올 거유. 남자는 싫다는 여자를 끌고 저수지 산책길에 나섰다. 여자는 저수지에 다다를 때까지 입 한 번 떼지 않았다. 얼마 전에 왔던 미친 여자처럼 될까봐 두렵습니까? 남자의 첫마디는 자신이 듣기에도 시비초였다. 억울한 세월이 10년으로는 부족합니까? 이번엔 시비를 넘어 따지는 듯했다. 요즘 세상이 뭐가 무서워서 수절보다 못한 삶을 삽니까? 절에 올라오던 날 당신 표정을 보니 남편을 위해 기도하러 오는 아내 같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생을 선택하는 거요? 남자는 여자가 듣건 말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개의치 않았다. 불면의 밤마다 깊디 깊은 담배 연기로도 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수면제로도 메울 수 없는 가슴의 공백을 지녀본 자만이 여자의 폐부에 스밀 찬바람을 제대로 안다는 자만심에서였는지도 몰랐다. 초가을 되면 은연사 뒷산에 석산화라는 꽃이 피어난답니다. 대학 3학년 때 그 꽃을 찍으러 이곳에 왔죠. 사진전에 출품했다가 상까지 받았어요. 그때 꽃에 붙인 제목이 만남이었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에 그 제목을 붙이면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뭐가 서러워 그토록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숱했거든요. 100일 기도라니요. 1000일 기도라니요. 꽃을 떠나보내고 돌틈에 외롭게 박혀있을 석산화가 한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의 카메라에도 담겨본 적 없을, 담겨봤자 눈길도 못 끌었을 스산한 잎이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여자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섰다. 남편 곁에서 도망치려고 제 자신과 싸워온 세월이 10년입니다. 묵묵히 병간호를 한 세월과 맞물려 있죠. 참, 상종도 못할 나르시시스트로구만. 제 마음 맑게 하자고 10년 호송 세월을 보내? 남자는 돌멩이를 들어 물수제비를 떠보았다. 이제 싫어도 은연사를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잔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저수지를 막고선 사방의 산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저귀는 새들이 일제히 남자를 보는 듯했다. 제가 받을까요? 여보세요? 절 맞소? 예, 그런데요. 정혜심 씨 있으면 바꿔주쇼. 아니, 누구라고요? 정혜심이. 정애심 씨요? 아따, 절 아니오? 거기서 공양준지 뭔지 한다고 들었는디. 정애심. 남자는 새삼 공양주 보살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잘 좀 전해주쇼. 이 백만술이라는 사람이 찾는다고 꼭 좀 전해주쇼. 남자는 막 도라지를 볶고 있던 공양주에게 말을 전했다. 보살님, 백만술이라는 사람이 정애심을 찾는데요. 정말 백만술이라고 했슈? 네, 수화기 내려놓고 왔으니 가서 받아보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처사님, 내 몸에서 된장 냄새 안 나요? 아이고,
좀 전 내내 된장떡 비우고 싶어 씻었는데. 에? 공양주는 전화 받기가 겁나는 사람처럼 뜸을 들였다. 손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온 것에 차림새까지 신경 쓰며 수선을 떠는 게 다른 날과는 사뭇 달랐다. 처사님. 예. 나 부탁 하나 하려고 하는데. 부탁이요? 한 사나흘만 나 대신 밥 좀 해줄지요? 어딜 가시게요? 처사님한테 미안한 줄은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못 다녀올 것 같아서 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 안 되겠슈? 아니요. 그것보다 그럼 사나흘만, 딱 사나흘만 좀 계셔요. 내가 주지스님한테 딱 사나흘만 있다 오겠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보살님은 기도 중이라 내가 믿업지가 않아요. 솔직히 처사님만큼 믿음도 안 가고. 여리여리한 게 어디 평생 밥상 한번 들어본 사람처럼 보이간디요. 그러세요, 그럼. 아이고, 참말로 고맙구먼. 눈물나게 고마운 이 공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양주는 남자가 이미 아는 것들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가르쳐 주었다. 공양주는 후식 자리가 반 후에 주지에게 3배를 올렸다. 주지는 친정 다니러 가는 공양주의 손에 흰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공양주는 오지 않았다. 공양주가 돌아오기로 한 날이 지나자 주지는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 공양주 보살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절간에 있어 본 분이면 더 좋겠죠. 다 인연 따라 가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서투르면 어때요?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될 일이지요. 남자는 절에 있는 걸레들을 다 모아들고 후원 수도과에 나와 앉았다. 해를 넘기고 산 공양주도 방치해둔 방까지 청소해대면서 스스로 떨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공양주 보살은 이제야 비로소 부처님 전에서 훔쳐오다 엎어버린 쌀알을 다 주워 담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남은 쌀알이 있어 또다시 멀고 먼 도정에 나선 것일까? 남자는 은연사 주위가 온통 상사화로 불탈 때 공양주 보살이 진보다리 대신 앙증맞은 한두 백을 팔에 걸고 나들이나 올 수 있기를, 돌아갈 집이 있어 상사와 붉은 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기를 바랐다. 바람이 친구하자고 손 내미는 건데 풍경은 저리도 매정하게 고개를 내젓는군요. 남자는 여자의 시선을 붙들어 보려고 애써 가볍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자는 목례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간밤에 고열과 씨름하다 미친 듯 여자의 방을 찾았을 때도 여자는 싸늘히 내쏘았었다. 물처럼 바람처럼 아니온 듯 다녀가십시오. 등산로와 절집 들어서는 경계지역에 서 있는 나무 간판이 작별 인사라도 하는 양 남자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눈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코 있고 몸과 마음 있어 힘도 없니다. 분명 전에는 없던 글이었다. 누구였을까? 가던 길 멈추고 선문선답 같은 말을 남기고 간 자는. 멀리 점심 공양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렸다. 어제 들어온 16살짜리 행자가 떨리는 손으로 쳐대는 것이었다. 남자는 무거워서 어깨를 짓누르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축구공처럼 툭툭 치며 산을 내려왔다. 그래봤자 옷 몇 벌이 다인 가방이었다.
남자는 은연사 쪽을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애써 주지의 말을 떠올렸다. 생을 떠받치는 게 용기나 열정, 무모함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분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지요. 간밤에 여자에게 거절당하고 나온 남자가 누각에 앉아 담배를 피울 때 주지가 옆에 와서 한 말이었다. 남자는 산을 내려온 지 3일도 안 되어 은연사 산길을 허위허위 올랐다. 자시가 넘은 시각까지 법당에 앉아있던 여자가 마치 남자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알고나 있었던 듯 홀린 사람처럼 따라 나섰다. 새끼를 품어 더욱 예민해진 야미가 쉴 새 없이 울어대도 주지는 문 한 번 열어보지 않았다. 손전등 하나 없는 두 사람의 밤 행차를 하얀 눈길이 무사히 인도해 주었다. 산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남자가 더는 참을 수 없어 덮친 여자의 입술. 그것은 한밤의 추위 속에서도 장작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윤순례 소설 상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성선녀, 이용순, 윤동기, 김석환, 정성훈, 최정현, 조세령, 해설 전지원, 음악 장순현, 효과 최경상, 안익수, 윤미원이었습니다. 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사화, 작품의 이제 제목이 되기도 하는 이 꽃이라는 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를 의미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소설은 어쨌든 그 둘이 부부의 연으로 다시 만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약간 그 제목하고 실제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이 꽃은요, 서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예. 늘 기다림으로 이렇게 충만된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잎이 지기 무섭게 꽃이 피고, 예, 꽃이 피면은 또 잎이 지고,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서로를 그리고 있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간절함, 네. 뭐 그런 것이 사실은 실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쨌다보다 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여기 나오는 절이 은연사죠. 예. 네. 근데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주지스님 말고는 하나 다 떠나버리는군요. 네. 작가도 그 떠남, 헤어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알고 보면 인생이 늘 변화하고 또 순환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양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 절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짱바 가서 살려고요. 네. 그런데도 새로운 삶을 찾아서 모험이랄 수도 있는 상처를 수없이 받고 그거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모험인데도 새로운 생을 찾아서 이렇게 또 떠나잖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요, 실제로 지금 여기 묘사된 것 같은 외진 절에서 한 1년 살아봤어요. 예. 처사로. 여기 처사 나오죠, 산에. 네. 저도 처사로 있어봤는데, 정말 절이란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또 떠나고 하면서 정들면 안 되더군요. 네. 정들었다 그 사람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곳인데. 근데 이 두 남녀가 결국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도 그 절이라는 약간은 그 절박성을 안겨주는 공간이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혹시 소설에 등장하는 이 사찰이 실제로 있는 공간은 아닌가요?
예,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 금타합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있는 절인데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절이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거기가 이렇게 깊어요. 깊은 산 중에 있는 절이고 이렇게 속세랑 약간 떨어진 듯한 그 거림 때문에라도 그런 산인데 실제로 여기에 상사화가 엄청나게 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자주 이렇게 그 좀 조용히 가 있곤 했던 네. 예, 그런 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으로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됐던 모양이죠? 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는 그 상사화 피어 있는 거에 너무 그 강렬함에 제가 이끌려서 착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공양주는 제가 거기서 본 인물인데요. 제가 많이 이렇게 조금 그 이제 소설적으로 이제 네. 변형을 시켰겠죠. 예. 네. 근데 이 공양주가 실제로 늘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놈의 절 빨리 떠나야지. 마치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데 머무르는 것처럼 그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그런 말을 하시는 분치고는 놀랍게도 7년 넘게 그 절에 계셨어요. 음식 솜씨가 뭐 기가 막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절에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굉장히 저를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대는 거예요. 예. 그분은 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었군요. 네네. 보통 이제 절 깊은 절 산속에 있는 절 보면은요. 그 갈 곳이 없거나 네. 가족이 없거나 그러니까 밥만 먹여줘도 고마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예. 예. 오늘 이 상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우리 번잡한 도심에서의 삶과는 다른 공간을 찾게 되는 그건 뭐 누구라도 인생의 어떤 구비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공감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억하면 개구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잘잘잘, 미음하면 메뚜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잘잘. 아, 그러니까 정말 쉽네. 아, 기억보다 개구리, 미음보다 메뚜기. 낚글자보다 낱말을 먼저. 이것이 바로 구몬의 과학적 국어법. 공부는 과학적으로, 구몬 학습. 1975년 포니 자동차가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7년 지금까지 포니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순정 부품만을 책임져온 30년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차에도 함께 가는 동행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동행 현대모비스. 자, 입맛 없는 날에 별미 같은 거 생각나죠? 가령 아구찜, 예. 아니면 뭐 제철에 만나는 싱싱한 생선에도 있고 뭐 한우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좋은 음식 참 많은 세상이고 그것도 먹기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먹으면 먹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은 뭐냐? 날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그 소박한 반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추하지만 우리 일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이치 때문일 것 같아요. 화려하게 꾸민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에는 평범한 것들. 예,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라디오 독서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